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요원 이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카데미 교육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희 이번 그룹 위에 보시는 아카데미 교육뿐만 아니라 4주간 교육이 진행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맨발 걷기 하러 야외로 이제 나가는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진행될 교육은 저희 포스트잇에도 적혀 있지만 오늘은 저희 문자로 안내 받으셨죠. 센터장님께서 하시는 재난에 관한 재난 심리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과 다음 주는 야외 활동은 없습니다. 3주차부터 이제 포항시 지회 맨발 걷기 지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강사님이 오셔서 가볍게 하고 야외로 이제 나가서 활동하는 게 시작될 예정입니다. 교육은 총 4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재난심리 교육, 그리고 다음 주는 신체 활동과 재난 트라우마에 관련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맨발 걷기의 효능, 그리고 마지막엔 끝으로 제가 이제 안내드리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이제 재난을 경험한 트라우마 있는 분들에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활용하는 거 연습하고 이제 방법 아시고 나서 이제 맨발 걷기 하러 가셔서 계속 걷는 것도 좋지만 고요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야외에 있으면 앉아서 이제 고요하게 명상을 한다거나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 활용하시라고 그거 안내하는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강의 시작은 저희가 40분부터 강의가 될 예정이고요. 한 1, 2분 정도 남았는데 가볍게 준비 틀고 계시고 편안하게 계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단계가 좀 높아진 관계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이제 단단히 착용 부탁드리고 취식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려주세요. 오늘의 교육 이제 시작할 예정이고요. 오늘 강사분은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포항지진 트라우마 센터 센터장을 하고 계시는 이영렬 센터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목은 그냥 딱딱하지 않게 트라우마 이야기라고 이렇게 적어놨고요. 트라우마라는 거는 딱 요거죠. 뭔가 갑자기 퍽 하고 온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하고 이게 강하게 턱 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일을 예상하고 있으면 트라우마를 좀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태풍이 온다. 태풍이 어디까지 올라왔습니다. 비가 칩니다. 뭐 합니다. 막 눈이 흔들립니다. 어느 지역이 침수가 됐습니다. 몇 월 며칠에 어느 지역을 통과할 겁니다. 그럼 좀 덜 놀라요. 지진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많이 받는 어떤 그 현상을 보면 공통적으로 예기치 않게 뒤통수를 치듯이 갑자기 온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하게 와야죠. 또 별거 아닌 그냥 뭐 지나가는 무슨 버스가 지나가는데 옆에 막 흔들렸다. 그런 거 정도면 그걸 트라우마라고 안 하죠. 그래서 갑자기와 강하게라고 하는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 나한테 갑자기 강하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고 뭔가 내 마음에 굉장히 어떤 마치 내 살에 난 상처처럼, 신체에 난 상처처럼 그런 상처가 될 때 그걸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이국종 교수님이 사실은 트라우마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이국종 교수님하고 트라우마 치면 별로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트라우마라는 게 신체 손상을 말하는 말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전환이 돼가지고 지금은 정신적 손상을 주로 트라우마라고 그러고 신체적인 손상은 그냥 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정신적 충격을 신체적 충격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게 실제로 트라우마를 이해하는데 또는 극복하는데 굉장히 아주 좋은 비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인 것 같고, 지금 뭐 트라우마를 받았다. 그럼 누구라도 머릿속에서 연상하는 건 정신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신체 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 그 앞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신체에 일어나는 손상이나 정신에 일어나는 손상이나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과 의례처럼 이 순서를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지나가야 돼요. 여기서 건너뛰는 방법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체에서도 피가 나고 여기 딱지가 지고 새살이 돋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지 피가 나다가 갑자기 새살이 돋는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단계를 신속히 별 후유증 없이 통과하는 거지 이 단계를 회피하거나 건너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개념인데 이걸 건너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슬퍼할 걸 슬퍼하고 아파할 거 아파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겠다 라고 생각하기 오히려 편한데 뭐 기억을 지웠으면 좋겠다 부터 시작해서 이 단계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게 오히려 이 단계에 오래 머물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피부나 살은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디를 다치면 병원 가면 뭐 해줘요? 전치 맥주라는 진단서 떼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그냥 사람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피부는 의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오히려 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사람은 치유 속도가 빠르고 어떤 사람은 치유 속도가 더 느려지는 건 딱 하나. 그 사람의 체질과 나이가 든 분은 상처가 빨리 안 아물잖아요. 그것만 좌우하는데 이 정신은 내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서 그냥 흘러가도록 하면은 오히려 빨리 끝날 거를 어딘가에서 여기서 이렇게 뭔가 뭐 의미를 두고 이걸 빨리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떤 생각이나 그런 기억에 오랫동안 사람을 머물게 되고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머물다가 이게 깨끗하게 칼상으로 가지 못하고 소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보통은 한 달 이상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 한 달 이상 어쩌고저쩌고 이 과정이 진행이 매끄럽게 되지 않은 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한 달 정도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냥 한 달은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하는데 보통 내가 정말 이상하다 또는 어디 이제 병원을 가야겠다 또는 저들처럼 이렇게 상담하는 입장에서 아니 그거 그냥 기다리실 건 아니고 조금 좀 그 약이라도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권하는 시점 보통 한 3개월입니다. 근데 이걸 묘하게도 우리가 상을 치료가 하면 49제라는 걸 해요. 49제가 대충 2달이잖아요. 그래서 그 2달, 3달 넘어가면서까지 이런 어떤 단계 뭐 계속 내가 깜짝깜짝 지금 상당히 많은 이 지진 트라우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여기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계속 놀라시거든요. 깜짝깜짝 이거 받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죠. 그러고 보면 이제 이게 빨리 안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사실 한 3개월 정도가 넘어가면 이게 조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뭐 통계를 내보면 대충 한 1년 내에 90%가 뭐 여기까지 대충 온다고 하는데 자 여기 왜 근데 4단계다 한을 썼을까요? 모든 우리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쉽고 서럽고 분하고 원망스러운 충격적인 일들은 100% 원위치로는 안 갑니다. 어떤 의미든지 간에 우리에게 아쉬움을 남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 비근한 일은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그게 그냥 원위치로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그냥
깊은 곳에 어디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 여기 그 아픔과 기억이 있는 공간이다. 그만큼 딱 이렇게. 옛날에 우리 집안에 사당 같은 거 있었잖아. 나머지 공간. 나머지 공간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 그러면 그거를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안 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서 계속 내 일상이 마치 그 당시 상태로 소환되는 것 같이 뭔가 내가 일상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거든. 사실은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기준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일상을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가끔가다 한 번씩 에이 그때 이런 기분이 드는 거. 이건 병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내가 계속 여기서 헤매고 있어. 그런 병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대한민국에서 지금 법으로 매 5년마다 그 전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라는 걸 복지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에 나온 거예요. 포항지진 전이죠. 2021년도 5년이 지나야지 지금 하는 거죠. 세월호는 반영이 되겠죠. 그랬을 때 조사를 해봤더니 전 국민이 평생에 한 번, 평생 유병민이니까 평생에 한 번 외상 스트레스 장애 진단에 부합될 확률이 1.5%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은 살면서 소위 외상 스트레스 한 명이 아니라 1명 반 정도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에 부합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다른 거랑 잠깐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냐면 우울증이 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이 일생에 한 번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그냥 우울한 게 아니라 장애라고 진단을 받을 만한 상태에 있다. 그 비율을 역산하면 우울증의 한 3분의 1? 공황장애하고는, 공황장애보다는 많아요. 공황장애 0.5 정도인데 공황장애 3배, 우울증의 3분의 1.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런 비율이 있다. 참고로 어떤 분이 또 다른 조사를 한 경우가 있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당할 만한 그런 끔찍한 일을 평생에 한 번 경험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보통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 전국 성인 인구의 80%가 겪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나이가 지금 올해 환갑을 넘었는데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할 만한 그런 끔찍한 일을 2번 겪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거죠. 죽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 80%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1년 정도 지나서까지만 문제가 되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그 진단 범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의 비율은 100명 중에 1.5명 정도 됩니다. 대충 이 정도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아까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체 손상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좋아,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게 트라우마인데 마음에 어디 상처를 받은 거야? 지능이야, 인격이야, 감정이야, 뭐 그렇게 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나오는 모든 얘기는 그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기능의 흐름에 어딘가를 친 거라는 거죠. 이 뭐 외상후 스트레스든 뭐든 간에 이 트라우마 관련된 모든 장애가. 그리고 이제 그거로 인해서 병발되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으면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신체로 치면 뭐에 해당했냐면 혈관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체적인 외상은 반드시 혈관이 찢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 피가 안 나는 상처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죠. 피가 조금 나는 건 모세혈관이 찢어진 거고, 피가 많이 나는 건 동맥이 찢어진 거고, 더 많이 난 사람이 죽는 건 대동맥이 찢어진 거죠. 피가 안 나는 상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가 나야지 상처가 남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어디선가 생물학 시간에 어렴풋이 배운 기억을 더듬으면 피가 혈관 밖으로 나오면 적혈구가 응고가 되기 시작하고, 무슨 뭐 그게 응고가 안 되는 사람은 혈우병이고,
그래서 그 인구가 되면 거기 뭐 백혈구도 모이고 그래서 막 주변에 뭐 등도 다 죽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무슨 뭐 섬유소가 되면서 이렇게 뭐 따까리가 않는다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피가 없으면 상처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손상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피가 나야 되고 그 피가 있어야지 상처가 안 오는 그런 거죠. 피가 너무 많이 나면 사람이 죽는 거고요. 육종 교수님 맨날 하시는 말씀 거잖아요. 인체 4리터 정도의 피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얼마가 없어지면 금방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서 그 응급처치나 수혈이 중요하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이게 신체적 손상은 피라는 거가 연관돼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라고 하는 과정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고 기억이 없으면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낚시를 딱 한 번 해봤어요. 그리고 적성이 안 맞다는 걸 알아서 그만뒀는데 그게 그때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는데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낚시를 했거든요. 근데 방금 내가 잡아서 놔준 물고기 또 잡혔더라고요. 물고기 기억이 나는 게 3초라면서요. 그래서 물고기는요 PTSD가 없습니다. 기억을 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게 사람으로 치는 게 꿰서 올라가서 이렇게 얼마나 이게 트라우마 그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상처하죠. 얘가 무슨 PTSD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거꾸로 그럼 기억을 지우면 되나? 기억을 지우는 병이 하나 있죠. 치매. 근데 기억을 지우면은요 현존하는 의학적인 방식으로 기억을 지우는 방법이 사실은 있죠. 뇌의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방법이 있거나 뭐 이렇게 전기 충격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기억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기억도 다 날아가죠. 또 하나는 요새 나오는 얘기인데 이 기억이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그 기억 속에서 불러내서 재강호흡을 하고 또 재강호흡을 하고 해서 사람마다 다른 어떤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사람의 인격을 강화시키고 어쩌고저쩌고 등등 뭐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이제 올림픽을 했어요. 올림픽을 하고 나면 꼭 그런 이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미담이나 아주 그런 휴먼 스토리가 있죠. 그 휴먼 스토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과거의 역경과 그것을 이겨낸 과정과 그리고 현재의 영광이 있습니다. 지났으니까 과거의 역경이지 그 과거의 역경 순간에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트라우마였겠죠.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뭐 무릎 수술을 한 적이 어쩌고 나오는데 배구선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뛰기도 아플 정도로 무릎이 아프다. 난 선수 어떻게 하지? 이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그 당시 그 사람한테 절망이고 트라우마였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이 고등동물로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기억을 재가공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자기 수를 업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없다면은 트라우마도 없지만 마찬가지로 트라우마에 대한 회복도 어렵다. 그건 마치 피가 혈관이 없으면 손상도 없지만 그러나 혈관이 있어서 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딱지가 않고 새살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다라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마음이 피를 흘리는 곳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감정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감정. 근데 지금 보니까 기억이 먼저고 감정은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인 건 이거고 이거는 이걸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기억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감정이 수반되는 거지 감정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슬퍼하지 말자. 내가 슬퍼하지 않게 될 이유가 나한테 납득이 돼야 돼. 그냥 슬퍼하지 말자. 좋은 기분을 가지자.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은 순수하게 지금 제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 내가 이제 옛날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적인 측면하고 또 하나는 내가 생각을 안 했는데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거나 내 자율신경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게 있어요.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지적인 그 정보, 내가 몇날 몇월 며칠 날 무슨 일을 당했다라는 어떤 그런 사고적인 측면과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내 심장이 다시 빨리 뛰고 몸이 굳고 또 뭐 하는 이런 어떤 그 반응이라고 하는 측면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돼서 우리 머릿속에 어딘가 확 입력이 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요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 치료라고 하는 과정은 요것을 해나가는 과정의 치료도 있고 요것을 해나가는 과정의 치료도 있다. 요것을 해나가는 과정의 치료가 뭐 상담이니 인지치료니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요것을 해나가는 치료가 뭐 각종 프로그램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 얘기를 좀 더 써봤습니다. 그게 어떤 기전에서 일어나냐면 우리가 무릎 반사 이건 정말 순수하게 중추신경에 개입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탁 치면 아무리 내가 억제하려고 해도 무릎이 나가요. 이거와 비슷하게 어떤 우리 감각기관이나 자극에 어떤 트라우마가 나 어떤 기억이 와서 딱 입력이 돼서 요렇게 한번 세팅이 한번 딱 되면 내가 이렇게 확 이렇게 했다면 한번 그런 기억이 딱 있어요. 그러면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아주 작은 단서만 비슷한 게 보이고 바로 그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여기 뭐 진화론을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안 믿지만 설명은 다 진화론을 하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이것이 그 원시 시대부터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개발한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굉장히 운동신경이 느립니다. 반응이 느려요. 근데 내가 호랑이를 봤어. 저거 호랑이네. 그 순간에 난 죽었죠. 최근에 저도 알았는데 호랑이 달리는 속도가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치타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되고요. 우사인 볼트보다 빨리 달릴 자신이 있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 호랑이를 본 순간 죽었어요. 내가 호랑이구나. 저 호랑이네. 확인할 순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호랑이 비슷한 것만 보면은 뛰기 시작해서 관심이 살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한테 이 아주 그 미처 생각까지 이게 노란 줄무늬가 보이고 눈이 화등잘 만한 게 있고 입이 보이고 소리를 내고 1번, 2번, 3번 정보 입력 따라락 연상 호랑이? 오케이 난 뛰자 하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기제 중에 하나가 그냥 얼룩무늬만 봐도 일단 호랑이라고 가정하고 호랑이를 봤을 때 반응이 자동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머릿속에 신경이가 세팅을 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호랑이를 우리가 보이려고 지금은 이제 자 집이 아파트가 확 흔들렸어. 이게 아파트가 흔들렸어. 그러면 지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앱을 확인해 봐야지. 앱에서 보니까 지진이 아니네. 나 놀라지 말아야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호랑이 시절에 벌써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어떤 아주 여러 가지 정보 중에 아주 비슷한 교환한 정보만 나와도 이 몸이 자동으로 그냥 반응을 하게 이 세팅을 해놓으셨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와가지고 이제 사람한테 이 PTSD 사람한테뿐만이 아니라 고등동물 거의 다 있습니다. 고등동물 거의 다 있는 이런 원숭이도 있어요. 이런 그 기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뱀이나 하등 파충류로 갈수록 이 기제가 없습니다. 걔는 워낙 빠르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그 이론 기억 반응의 중심으로 가면 이거 빼고 그게 아까 운동신경만 얘기를 했는데 자율신경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눈이 커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뭐 입에서 침이 나오고 막 이렇게 숨이 차고 이런 과정도 다 자동. 숨이 왜 찹니까? 숨이 왜 차냐면 내가 도망을 가려면 산소를 많이 흡수를 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도망을 가려면 심장박동을 싹 뛰어서 이 몸에 피를 다 보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호랑이 보고 뛰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기 때문에 꼬리만 비슷한 게 봐도 하듯이 어떤 재난이라는 판단을 하고 산소 공급, 자 심장 펌핑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리 뛰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자율신경계가 반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기억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억의 역할은 피의 역할과 매우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죠. 기본적으로 인격을 유지합니다. 기억이 없으면 인격이 없습니다. 기억을 지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참 슬프게도 치매 어르신들을 보시면 그게 내가 알던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이 지워져 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형체는 있지만. 그래서 결국 기억이라는 것이 인격이기 때문에 아주 에센스한데 피가 없으면 죽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나친 출혈은 생명을 위협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트라우마 기억이 과다하면 정신이 붕괴되거나 하여튼 소위 우리 멘붕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 트라우마 기억이 고통이, 트라우마에 대한 고통이 과다하면 그걸로 인해서 사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정량의 출혈은 상처 회복의 필수 요소듯이 적정량의 기억은 트라우마 회복의 필수 요소고, 피가 딱지로 변하여 살살이 돋죠.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기억의 재강화를 통해서 트라우마가 인생 경험으로 통합돼야지 치료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치료가 내러티브 노출 치료고, 우리가 이거 비슷하게 흉내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 마음건강 일기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아까 얘기처럼 자연적으로 살이 돋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저해하는 신체에서의 과정이 감염이죠. 상처가 안 낫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거나 고춧가루를 뿌려서 이제 감염을 시키거나 나쁜 이렇게 세균 같은 걸 해서 거기 덫이 나버리면 상처가 안 아물죠. 마찬가지로 정신적 외상 회복은 기억의 재강화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대한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소위 말해서 재난에 대한 초동 대처 과정에서 이거를 얼마나 줄여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느냐가 소위 말해서 컨트롤 타워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제대로 된 재난 대응 체제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몸의 상처랑 마찬가지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트라우마 치유라는 거는 결국은 기억을 길들이는 과정이다.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구한 사진인데, 이 호랑이를 어떻게 새끼 호랑이 때부터 이 가족들이 키우게 됐대요. 엄청나게 커졌죠. 이 등치를 보세요. 호랑이는 보통 한 400kg 가까이 된다고요. 하여튼 그냥 덮치는 것만으로 손 한 번만 팍 쳐도 바로 사망이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호랑이를 놔두시겠다는 데도 없고, 호랑이가 안 달아나와서 이 가족들이 그냥 이 고양이처럼 키우는 그런 사진인데,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거를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의 삶 속에서 데리고 살아야 돼. 방법은 얘한테 목줄 잘 매가지고 고양이 수준으로 내가 잘 관리해서 데리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이 지워지지는 않지만 내가 일상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길들여서 데리고 살면, 여기에는 머릿속으로 하는 아까 얘기한 인지적인 기억에 내 몸의 반응까지를 포함해서 그게 트라우마의 치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아니고, 기억의 재가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제 요게 오늘의 결론 같은 부분인데요. 요새 나오는 뇌과학 얘기는 기억이 끊임없이, 요게 기억이 저장되는 걸 해마라는 분인데, 그 앞에 전두엽하고 그 옆에 있는 편도체가 서로 밀당을 계속 한대요. 여기에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그래, 괜찮을까, 하고, 이쪽, 아니야, 그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잃어버리면 나중에 호랑이한테 잡히는 거. 원래 편도체가라고 하는 이쪽 변형기능 어쩌고 하는 부분이, 구피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결국 무시되고 사람이 생존하는 데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저장되는 곳이고, 생명과, 그러니까 얘 편도체는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살아있기만 합니다. 여기에 아주 최적화된 기관이에요. 그 구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게 사람이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식물인간애들도 끝까지 남아서 숨을
쉬게 하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떤 일을 당했어. 그럼 얘 관심은 뭐냐? 견형계나 이쪽 이제 이 편도체의 관심. 너 그 일을 또 당했을 때 네가 살아남아야 돼.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최고조로 이게 경고 추세를 끌어올려가지고 자 내가 지진 버전으로 가거든. 자 지진이 왔어. 네가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돼? 너는 그냥 이 핸드폰 진동같이 작은 진동에도 얼른 깜짝 일어나야 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고 항상 이렇게 몸이 굳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 지진이 또 왔을 때 네가 도망가 살 가능성이 많잖아. 그래서 내 생활이 엉망인데 그건 나 관심 없어. 야, 무조건 나는 네가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라고 이 편도체는 끊임없이 얘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나쁜 놈이 있겠어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시그널을 그 기억에 보내가지고 이 기억을 굉장히 그 위기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즉시 막 반응해야 되고 이런 걸로 계속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 관심사는 삶의 질이에요. 그 사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살면 무슨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뭐 항상 이 비상사태를 이용해서 어떻게 사냐. 가끔은 좀 내가 잊어버리고 가끔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잠도 자고 그래야지 사람이 살지. 그래도 좀 진짜 그만 이제 좀 진정하자. 다 지나갔잖아. 얘는 이제 끊임없이 이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 둘이 서로 밀당을 하면서 어느 선에선가 기억이 계속 재가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우화처럼 얘기했지만 이게 현재 이 의학계의 전설입니다. 그러면서 답이 나왔어요. 자, 기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가공을 할 거냐. 우리가 보기에는 얘가 조금 좀 세지고 얘가 조금 좀 죽었으면 좋겠잖아요. 지금 계속 지진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얘가 좀 죽는 게 맞아요. 얘는 그거 몰라요. 지진이 또 나는지 아닌지. 그냥 얘는 그냥 지진 나면 살아남는 데만 관심이 있는 애니까 됐어. 그만하자. 그러면 이제 얘를 좀 키워. 얘는 좀 살짝 좀 가라앉혀. 이게 지금 현존하는 모든 트라우마, 약물 치료, 바이오 피드백, 그다음에 전에 우리가 초기에 이제 이마에 썼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이쪽을 전기자극을 줘가지고 강하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였는데 그 문제가 이제 여기서 이 화장품 같은 게 깨끗이 안 지워지는 분들이 화상을 입는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요새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접촉식이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두엽을 뭔가로 자극을 해주거나 그래서 활성화시켜주거나 아니 얘를 좀 진전시켜주거나 이게 약물 치료, 비약물 치료, 무슨 프로그램 치료의 모든 거에 핵심이 이렇게 모아진다. 그래서 전두엽을 강화시키는 방법. 전두엽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전두엽을 많이 쓰면 돼요. 뇌는 많이 쓰면 쓸수록 나이가 들어서도 세포수가 더 생기진 않지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강화되면서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고요. 심지어 치매분들조차도 이렇게 모아놓고 뭘 시키잖아요. 이렇게 무슨 기업 일상 프로그램 좀 그런 거 시키는 이유가 하여튼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니까 인터넷에서 전두엽 활성화, 전두엽 강화, 전두엽이 좋다는 거 다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뇌를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전두엽을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 몇 가지를 적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어디선가 발췌를 해서 근거가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소위 전략적 사고라고 하는 거. 뭔가 궁리를 하고 이게 딱 내가 이렇게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 단계 내년은 이걸 해야지, 그 다음엔 이걸 해야지 이런 비전과 목표 추구 행동이 실제로 체크를 해본 전개를 가장 활성화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재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디제스터, 별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목표를 잃어버린 게 재난이에요. 그럼 목표를 다시 찾으면 재난이 극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기 쓰기, 아까 얘기한 무슨 자서전 쓰기 또는 내러티브 노출 치료가 지향하고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건 이쪽 방향입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에 대해서 큰 시각을 가지고 궁리를 하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강해진다. 두 번째, 전두엽이 사회적 관계 증진, 터칭. 그러니까 이 연구는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어렸을 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과 잘 돌봄을 받은 좋은 양육장에서 자란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차이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어떤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인 이런 어떤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서로 사회적 교류를 하고 하는 것이 전두엽 피질을 붙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이게 강한 거예요. 전두엽.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이런 걸 많이 하면 전두엽이 좀 더 활성화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전두엽의 가장 고유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언어 소통이나 문자 같은 거 하는 거니까 무슨 뭐 글을 쓴다든지 또 여기 뭐 트라우마 충격을 받으면 기가 막힌다, 말이 안 나온다. 실제로 트라우마 충격을 받으면 그 전두엽 중에서 언어 영역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는데 그때는 의지적으로 자꾸 여기를 말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다른 사람하고 말하기가 귀찮으면 혼자라도 그리고 군대 가면은 구호시켜요. 구호. 전방을 향해 함소 고초 발사. 그런 짓을 하면은 얼었던 것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장기적인 뭘 해라. 사회적인 관계. 그 다음에 요거. 입으로 말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전두엽의 사용량, 월급 노력이나 전두엽의 혈류 치료 같은 걸 해보면 이런 쪽을 했을 때 확 피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하면 그만큼 전두엽이 강해지겠죠. 그리고 그냥 보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명상. 명상이 이것도 뭐 거의 고민된 얘기인데 장기간 명상을 한 사람들의 전두엽 피질은 두꺼워져 있고 알파가 활성이 돼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명상 프로그램이 어디나 이런 치유 프로그램이 다 들어간다. 우리 센터가 이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건 이런 것들, 마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생각에는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얘는 진정시켜야 돼요. 얘를 아주 죽이면 편도체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실험적으로 해봤어요. 위험한 거 위험하지 않은 걸 구별 못해요. 편도체를 생기를 잡아 아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정말로 고양이한테도 지가 도망가야 되지 숨어야 구별을 못해요. 얘 기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알람 경보가 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도해. 그럼 좀 줄여. 좀 진정해라. 진정시키는 방법이 스트레스를 줄 때마다 얘는 활성화되니까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어떤 재난에 참 많이 아쉽죠. 본인 자신도 가급적이면 좀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나 어떤 부담이나 결정이나 이런 거 좀 미루고 엉뚱한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거 이거가 요건데요. 내가 사고나 안 좋은 일이 나기 전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입맛이 있든 없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은 취미생활을 하고 똑같은 연속을 보면 편도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평화가 온 걸로 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무슨 포로 수용소를 귀환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많이 검증이 된 이론인데 그 사람이 끌려가기 전과 동일한 환경에 와서 동일한 일상을 하는 것 자체가 편도체가 안정해졌죠. 그래서 어떤 재난을 당하고 나서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지금 뭐 그걸 해.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의 그 일이 있기 전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되든 안 되든 진행하면 편도체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밖에서 자기 몸이 움직이는 거 보고 어머? 이제 평화가 왔네? 내가 좀 나대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럼 좀 안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적극적인 스트레스 해소 활동. 이건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대부분 트라우마가 있기 전이나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스트레스 해소 활동을 합니다.
뭐 취미를 갖든 운동을 하든 뭔가를 하는데 문제는 트라우마 상태에서는 평소 스트레스가 아니던 것도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해소 활동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기 전보다 좀 더 많은 스트레스 해소 활동을 해요. 그래야지 균형이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부족하다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얘기지만 저는 이걸 봐요. 잠을 계속 못 자고 계속 우울하다면 기분 상태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좀 약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특히 잠을 왜 그러냐면 잠을 못 자는 거하고 지속적인 우울 상태는 결국 노년기의 치매랑도 연관이 돼요. 이건 분명히 신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암 발병들 이건 다 통계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새 많이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저도 지금 이제 뭐 60을 넘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하게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죽는 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나이 들어서 제일 무서운 제가 지금 확 느껴요. 제일 무서운 게 치매예요, 사실. 누군가에게 계속 돌봄을 받다 가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그 병원 가면 혈압재고 혈압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사실은 장기적인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굉장히 그 혈압당 못지않게 중요한 게 수면 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적어도 보통 그게 6시간을 얘기하는 6시간 전후의 시간을 수면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이후에 치매, 암 발병, 각종 성혈병에서 확연한 차이가 보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우울감을 가진 사람 장기적으로 노는게 장기적으로 우울감을 가진 사람은 70%가 나중에 치매 증상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잠을 못 자고 내가 계속 우울한 기분 상태에 있다는 거는 혈압이나 당뇨처럼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건강의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간에 약은 약대로 또 많은 부작용이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 강제로라도 좀 잠을 자게 만들고 기분을 좀 약의 도움을 받아서 없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관련된 이제 저희들의 프로그램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맨날 걷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아이를 키워보면 누구나 다 아는 거 어떻게 알아보냐면 애가 샥 마르고 병약하고 그런 아이는 계속 도치는 뒤에서 잠에 잠을 안 자. 그죠? 그 다음에 뭐 조금만 먹어도 그냥 배탈이 나고 조금 더 그렇게 그냥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러죠. 그게 결국은 이게 그 몸속에서 어떤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이 환경을 처리하지 못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트라우마 대상자분들 거의 많이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뭐 어떤 이제 뭘 좋은 걸 먹어서 추추추 우량화가 됐어. 그럼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이런 게 없었을 때 많이 몰라면 어른들이 뭐라고 했어요? 보약점이었으면 보약. 그때 정신과가 없던 시절이에요. 애들 막 놀라고 뭔가 큰일 당하고 정신적으로 중요한데 왜 보약을 전했을까? 근데 그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몰라면 너 기가 와해서 그러거나 또 아니면 내가 보약점이니까 나이 지면 다 이해할 거야. 실제로 보면 이 기초 체력과 전반적인 신체 건강이 좋아지면은 이런 그 트라우마 증상을 포함한 정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뭐 체력 증진, 그다음에 신체 건강 증진에 올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증상을 회복시키는 굉장히 좋은 전략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뭘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뭐 이건 이제 얘가 길어지니까 온몸물이 쓰고 그리고 이거 무지 중요하죠.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면서 잠을 잘 자기를 바란다. 그건 아니죠. 뭐 술은 100개만 얘기하고 담배도 뭐 담배를 끊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모약을 다 그 가름하고 남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 자, 예, 이상입니다. 정치해주세요. 네,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지만 장시간 좋은 교육 해주신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아카데미 시작했는 교육 첫째 날 우리 교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도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셔서 이렇게 참여도 가능하시지만 현재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유튜브로 시청이 가능하신 분은 지금 방송도 보고 계시겠지만 유튜브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소리가 안 들리신다거나 영상이 잘 안 보인다 하시면 지금 적으시는 것처럼 댓글창에 글 남겨주시면 수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드립니다.